미셸 깽, 옴기니의 말, 감동적으로 그려진 한 가족사. 2001년 프랑스 출판계를 뒤흔든 사건은 처절한 정원의 대성공이었다. 약 60쪽 분량의 짧은 소설이 1년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은 프랑스 출판계에서 드문 사건이었다. 신문, 잡지 등에서도 이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다, 기막히게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한결같이 평가하였다. 또한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대만 등지에서 저작권이 팔려나갔다. 미국에서는 초판부터 7만 5천 부를 찍을 정도로 이 책의 성공에 자신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제작사들이 이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어떻게 이 짧은 소설이 예기치 않게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제일 먼저 당시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한 모리스 파퐁의 재판의 영향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0월 프랑스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모리스 파퐁의 재판으로 시끄러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파퐁은 자신이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였다는 경력을 내세워 코르시카와 알제리 행정장관을 역임했고 드골 정권 하에서는 파리 경찰국장, 지스카르 데스땡 정권 때에는 예산장관까지 역임했다. 그러나 40년간이나 지하에 묻혀있던 그의 범죄는 마이클 슬리틴이라는 역사학자에 의해 모두 폭로되고 만다. 마이클 슬리틴은 파퐁에 의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1981년 한 주간지에 파퐁의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증언한 것이다. 모리스 파퐁은 나치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BC 정권 하에서 보르도 지역의 치안 부책임자였다. 그는 1942년에서부터 1944년까지 1590명의 유태인을 체포하여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다. 희생자 유족들의 고발로 모리스 파퐁은 1983년에 정식 기소되었다. 그러나 모리스 파퐁을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한동안 BC 정권 하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수동적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파퐁 자신도 공복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파퐁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드골 정권 등 전후의 정권에 대한 평가와 역사 해석 문제와 맞물려 여론이 혼란스러웠다.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하여 유태인 강제 수용에 대한 프랑스의 국가적 책임을 처음으로 시인한 후에야 비로소 모리스 파퐁에 대한 응징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보르도 항소법원이 모리스 파퐁을 재판에 회부했고 6개월 후에 그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결국 스위스의 휴양지 그스타트에서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되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당시 89세인 모리스 파퐁은 감옥에서 생을 마쳐야 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 처벌에는 시효가 따로 없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변치 않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제시대의 친일 인사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행위나 위안부 등에 대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절한 정원은 보르도에서 열린 모리스의 파퐁 재판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여러 사람이 모리스 파퐁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보르도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릿광대를 경찰이 막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로 시작되는 이 작품을 처음으로 읽을 때 독자들은 정말로 어릿광대가 법정에 왔었을까 하는 의문을 저절로 갖게 된다.
작가는 어릿광대를 등장시켜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왜 모리스 파봉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자신은 공복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모리스 파봉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작가의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절제된 문체를 통하여 각 가족사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작가는 어릿광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다고 회상한다. 그것은 어릿광대 노릇을 하던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수치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주말마다 아마추어 어릿광대로 분장하고 어디든지 달려갔다. 그는 무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혼신을 다해 연기한 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만족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곤 하였다. 작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워 어떤 고아라도 자기 아버지를 원하기만 한다면 당장에 주어버리고 싶었다고 한다. 작가는 아버지가 명예스러운 직업인 교사보다는 아마추어 어릿광대라는 삼류 예술가로 기꺼이 전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하게 짐작하였다. 작가는 아버지가 밝힐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서 어릿광대로 변장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작가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밝힐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가 어릿광대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 연유에는 가족사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작가에게 알려준 사람은 가스동 삼촌이었다. 가스동 삼촌은 프랑스가 독일 점령하에 있던 1942년에서 1943년으로 가는 겨울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준다. 내 아버지와 나는 레지스탕스 세포 조직에 가담했었지.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어. 삼촌과 아버지는 역에 있는 변압기를 폭파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다음날 독일병들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독일병들은 정원에 파놓은 구덩이에 그들을 가두어 버린다. 구덩이에 갇힌 그들은 자신이 변압기를 폭파시킨 범인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범인 대신에 처형될 인질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41년 8월 14일에 페탱이 이끄는 BC 정부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요원이 테러를 행할 경우 사흘 안에 테러범이 잡히지 않으면 범인 대신에 인질을 처형할 수 있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이 법령에 따라 인질로 잡힌 삼촌과 아버지 그리고 앙리와 에밀은 곧 처형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한 독일 보초병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구덩이에 갇혀있던 그들을 지키러 온다. 그 독일병은 익살과 묘기로 추위와 공포로 가득했던 구덩이 안을 금세 우둔바다로 만든다. 그 독일병은 전쟁 전에 자신의 직업이 어릿광대였음을 나중에 밝힌다. 작가의 아버지 일행은 나중에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삼촌이 바로 실제 범인인데 누가 범인으로 잡힌 것일까? 이 작품은 놀랍고도 감동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끝이 난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평생 어릿광대에 빨간 코를 달고 살게 된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작가는 아버지의 어릿광대 옷을 입고 아버지 세대를 산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리스 파퐁의 재판에 간다. 미셸 깽은 가장 비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희극적이고 조소가 가득 찬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소설이 빠지기 쉬운 수다스러운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제 총살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시선이 피클병에 고정되었다고 삼촌은 말한다. 독자들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사소한 평범한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한 1939년 프랑스컵 축구 경기 첫 대회에서 자신의 팀이 프랑스 혁명들이 응원하는 팀을
3대 0으로 대파했다는 이유로 인질로 붙잡혀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던 황당한 시대가 프랑스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절제와 함축성이 강한 문장 덕분에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자에게는 이 책에 사용된 프랑스어의 절제와 함축성을 어떻게 우리말로 녹여 살려내는가가 어려운 과제였다. 프랑스 출판사 사장인 조엘 로스펠은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도 이 작품이 많이 팔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셸 깽의 작품을 출판한 지가 이번이 3번째인데 지난번까지는 겨우 1000여 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품만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더군다나 이 작품은 그 이전의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정말이지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합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대단합니다.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온갖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성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셸 깽은 사람들에게 할 이야깃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동화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올해로 54신 미셸 깽은 1949년 프랑스의 빼뜨갈레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0년대 말에 릴리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였고 지금까지 약 20여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 20여 권의 책은 모두 참성소설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84년에 출판한 밝힐 수 없는 유언, 1989년에 출판한 층계에서의 당구 등이 있다. 특히 층계에서의 당구는 탐정소설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0년 가을은 탐정소설 작가 미셸 깽에게 최고의 계절이었다. 프랑스의 그로노블에서 있던 책과 영화의 페스티벌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북부지방 태생입니다. 나의 일은 현실을 바꾸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균열을 창조하고 일상의 주름을 만들고 걸레질하고 때로는 일상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일이죠. 거기에 바로 소설의 검은 색깔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물들과 독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정원은 모리스 파퐁의 재단에 느닷없이 어릿광대가 나타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독자들은 우와 같은 이 짧은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서 결말에서야 밝혀지는 그 비밀을 찾아 어둠 속에 묻혀있던 과거로 거슬러가는 탐색 여행을 떠난다. 처절한 정원은 기막히게 뛰어난 작품이다. 우선 잊혀졌던 과거를 다시 되살려낸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1940년대의 20대였던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추억이라는 점에서 뛰어나다. 우리와 가까웠던 그 세대 사람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생생하게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또한 이 작품은 양심 문제, 역사 속의 실현, 운명의 대전환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작가는 독자에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외치는 것이다. 이인숙, 미셸 깽, 옴기니의 말, 감동적으로 그려진 한 가족사.